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다시 한번 볼 내용은 바로 실학이 어떻게 등장했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로 조선 전기 당시, 조선 후기 당시 때는 농업 생산력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서 바로 경제와 그를 통한 사회 모든 것들이 점점 변화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경제가 변하고 그 다음에 사회가 변하니까 그것과 걸맞는 그런 형태의 사상도 같이 발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제와 사회가 변하게 되면서 바로 이 모든 것을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혁론이 등장하게 되었으니, 조금 후기 때쯤에 등장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실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반드시 알아줘야 할 것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비록 실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성리학이 이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한계점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바로 실학이 등장한 것은 사실이긴 한데요.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성리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점은 이제 같이 감안을 하면서 봐주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장에서는 여기 보이다시피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됩니다.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사회경제적인 그런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신분제의 동요가 많이 일어납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 농, 공, 상, 선비와 양반과 그 다음에 농업을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공업을 하는 사람과 상인, 그리고 그 외에도 천민에 이르는 바로 이런 형태의 직업에 따른 그런 계급 제도가 점점 변화가 돼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양반이 되려고 아우성을 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시스템을 성리학에 입각해가지고 통치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리학의 경우에는 바로 이른바 이제 그 신분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국가를 통치를 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겼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전부 다 이제 성리학적인 도덕적인 국가로서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웬만하면은 이제 불안전한 상황 같은 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성리학이었는데, 그런데 사회가 너무 격동적으로 변하게 되다 보니까 성리학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 나라를 이제 통치해 나가기에는 뭔가 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한계점이 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미 중국 쪽에서는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던 그런 유학의 일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나오지 않지만 바로 명나라 때 명나라 때에 주장됐었던 양명학이라고 하는 학문과 그 다음에 청나라 때 들어와서는 서양 학문의 방법을 배워가지고서 예전 유학 학문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고증을 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바로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보는 그런 형태의 철저하게 모든 유학 경전들을 전부 다 고증해가지고서 이제 빠짐없이 검증하는 그런 방법을 수용한 유학의 일종이죠. 고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들어오게 됐었고요. 이미 중국에서는 이것이 거의 다 엄청나게 유행을 했던 상황에서요. 그 과정 중에서 이 고증학에 영향을 끼쳐줬던 바로 서양 과학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전파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나라가 청나라에 계속해서 사신을 파견하게 되면서 이 사신이 중국의 수도에 가가지고서 여러 가지 책 같은 것을 갖고 오게 됐는데, 그때 서양 쪽에서는 바로 서양에 있었었던 천주교 신자들의 숫자가 되게 많이 줄어들게 되자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동양에서 바로 그 천주교 신자들의 숫자를 더 많이 늘리고자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을 파견했거든요. 그리고 이 선교사들은 바로 포교의 수단으로
서양의 뛰어난 과학기술을 적용한 여러 가지 발명품 같은 것을 많이 들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론서 같은 것을 많이 들여오게 되는데 이걸 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수를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이런 서양 과학기술이 전례가 되면서 실제로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원 화성을 만들었던 정약용인데요. 이 정약용의 경우에는 거중기라고 하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서 서양 쪽에서 전례가 됐었던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서 성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쌓는데 굉장히 커다란 공로를 세우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분야에서 바로 서양 과학에 엄청나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 실제로 도덕이 어쩌고 그 다음에 뭐 철학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당장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 죽겠는 그런 상황인데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실생활에 중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인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리학의 또 다른 하나의 파로서 공부가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성리학의 경우에는 이 성리학이죠. 성리학이 아니죠. 바로 이 신학의 경우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보이는 중동학파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 보이는 중상학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중동학파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경세치용학파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중상학파를 다른 말로는 이용후생 학파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뭐 그것까지 굳이 여러분은 알 필요 없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중동학파가 주목을 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농업입니다. 왜 농업이냐? 조선 사람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이 바로 뭐냐면은 농업이었거든요. 여러분들 농업이다 보니까 이 농업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당장 실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농업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한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중동학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특히 굉장히 중점을 뒀던 사람 중에 하나는 당시에 농촌에서 일부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자가 돼가지고서 양반살까지 돈 주고 살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차지한 그 땅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일반적인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먹고 살지 못해가지고서 쫓겨나게 되면서 점차 일반적인 그런 소장, 남의 땅을 빌어서 먹고 살아야 될 정도로 좀 이제 가세가 기울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예 그 빌리는 것도, 남의 땅을 빌리는 것도 못해가지고서 돈 받고서 일만 해주는 임금 노동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주민, 말이 좋아서 이주민이지 실제로 말하면은 도시 쪽으로 가가지고서 떠돌아다니는 유민이 되거나, 아니면은 바로 산속에 들어가서 산속에서 화전을 일구어서 사는 화전민이 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회에 빈부격차가 굉장히 많이 크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적인 어떤 나라를 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많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많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이들의 불만이 점차 쌓이게 되다 보면은 사회가 굉장히 불안전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가 국가를 제대로 통치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그 농민층이 분화하는 그런 사태, 그리고 또한 양반층도 바로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일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자꾸만 가지려고 하는 그런 행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토지를 본격적으로 좀 재분배를 해가지고, 그래서 빈부격차의 문제라든가 사회의 백성들의 불만들, 그리고 이제 그 굶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점 같은 것을 어느 정도 해결해보고자 노력을 했었던 것이 바로 이 중동학파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주자로 볼 수 있는 분은 바로 여기 보이는 유영원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유영원이라고 하는 분은 이 반개수록이라고 하는 책으로 되게 유명했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런 식입니다.
관료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 사대부들과 그 다음에 일반 농민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그들의 신분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일반적인 관료의 경우에는 좀 우대를 해줘야 되니까 일정 정도 이상에 해당되는, 다만 너무 많은 건 아니고 일정 정도 국가가 인정하는 그 정도에 해당되는 땅만 이 관료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선비 양반 계층의 경우에는 바로 관료가 아니다 보니까 일반 농민보단 많지만은 그래도 관료보단 좀 더 적은 양에 해당하는 토지만 주고 그 이상 받게 하는 것은 그냥 불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일반 평민들의 경우에는 적어도 자기가 먹고 살고 남을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일정 이상에 해당하는 그런 농토를 백성들에게 주는 방식을 취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바로 빈부격차가 이렇게 나는 그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좀 해결하고 굶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좀 막아보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 신분에 따른 토지 제한인데, 그 어느 정도는 골고루 백성들에게 관료들에게 좀 더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선비들에게 그 다음으로 주고 일반적인 평민들에게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에 해당되는 일정 정도에 해당하는 양의 바로 토지를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자라고 하는 균등하게 토지를 분배하자라고 하는 균존론이라고 하는 것을 유영원 선생님이 주장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게 어떻게 이게 구분이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구분 자체가 좀 얼마나 많이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주는 것이 그것이 적당한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판단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운영상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로 이 주장이 좀 더 한 단계 발전하게 돼요. 바로 성호 이익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에 등장을 하시게 됩니다. 이 이익 선생의 경우에는 어떻게 균등하게 국가가 이들이 일반 백성들이 토지 갖고 이런 거에 대해서 토지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것은 좀 확실히 좀 어렵다. 그렇긴 한데 적어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은 막아야 될 거 아닌가 때문에 적어도 6.26대 백성들을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토지가 있는데 그런데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서 토지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자기가 굶어 죽을지를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바로 최소한도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에 해당되는 토지를 남겨놓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만 매매를 해야, 그렇게 해야 굶어 죽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텐데 자기가 필요한 그런 일부 토지의 경우 그 토지의 경우에도 막 판매를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실제로 완벽하게 몰락하는 그런 농민들이 막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적어도 모든 농민들에게 적어도 최소한의 토지, 영업전이라고 불리는 최소한의 토지는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갖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남는 토지에 대해서만 매매를 할 수 있게 만든다. 즉 최소한의 토지라고 볼 수 있는 영업전이라고 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한전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솔직히 말해가지고서 국가가 균등하게 모든 백성들에게서부터 토지를 다 뺏어가지고서 굴고 다 나눈다고 하는 이 유영원 선생의 균전론보다는 적어도 백성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계속해서 인정한 상태에서 최소한도에 해당하는 그런 토지를 갖게 하고 그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만 매매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현실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최소한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없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제도를 시행하자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이 성호사설이라고 하는 책과 과거록이라는 책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거 이외에도 그 양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런 다른 농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상봉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양반층의 경우에도 열심히 다른 분야에 해당하는 건 직업 같은 것을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러한 주장들이 정녕 엄청나게 꽃을 피웠었던 사회가 누구냐? 여기 보이는 정약용 선생입니다. 이 정약용 선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즉 처음에는 이제 여전론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셨어요.
여전론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혁론을 주장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바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의 마을마다 바로 공동 소유의 농장을 마련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공동 소유의 농장을 마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공동 소유의 바로 농장을 경영하게 하자. 국가가 전부 다 이 토지들을 그렇게 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배해서 공동 소유로 경영을 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지역의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거기에서 일을 했을 때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좀 많이 거기서 나오는 수확량 중에서 바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좀 더 많이 수확물을 주고 그리고 좀 맨날 탱자탱자 노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그분이 그 마을의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판단을 해가지고서 좀 적게 바로 농산 그 수확물을 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른바 이제 사회주의 쪽에서 얘기하죠. 뭐 협동농장 이거 약간 비스무리하게 운영되는 그런 형태의 바로 마을 공동 소유의 농장을 공동 경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걸 바로 이제 여전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못 따져 본다고 한다면 사회주의 계열 쪽에 해당되는 그런 주장을 이 어느 정도의 약간 좀 비스무리한 사회주의하고 좀 비스무리한 그런 형태의 주장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하나같이 평생 동안 거의 관직 생활을 하지 못하십니다. 특히 여기 있는 이 정약용의 경우에만 정조 때 좀 반짝해가지고서 중앙정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활약을 좀 하셨지만은 나중에 한 30년 동안 뭐 이제 귀양살이 하면서 거기에서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당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남인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왜 이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되셨었느냐? 이분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선 후기 때쯤에는 남인들이 가끔 가다가 반짝하고 잠깐 권력을 잡았을 때 빼놓고는 나머지 전부 다 중앙정부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상당수는 지방에서 백성들과 같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같이 삶을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백성들의 삶의 문제가 가장 무엇이 있었는지를 다 캐치할 수가 있었고 그 문제를 바로 몸소 겪은 다음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토지제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해서 이런 주장을 하셨다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중농학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토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개혁을 하자, 뭉토를 재분배하자는 것을 주장을 하셨고 주로 이분들의 경우에는 남인 출신에 해당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상업을 중요시하자라고 주장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프린트부터 먼저 보고서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먼저 이 실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2개 실학의 등장. 동답 1번 조선 후기의 빈칸이 적겠습니다. 신분 화폐경제 신분-화폐경제의 발달. 동답 2번 바로 신분제의 동용.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동답이 3번. 자, 한계가 드러난 성리학. 동답이 3번 한계가 드러난 성리학. 동답이 4번 청에서 발달한 빈칸이 적겠습니다. 고증학. 자, 옆에 적혀있기도 하죠. 고증학.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남이 5번 바로 서양과학기술의 전파. 자,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바로 실학이 등장했었죠. 자, 중농학파 중요합니다. 별표 2개 반. 자, 배경에서는 자, 농업 생산량의 증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부농, 소작농, 이주민 이런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농촌에서 바로 빈부격차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는 상황이 벌이게 되자 빈칸이 적혔습니다. 토지 재분배. 토지를 다시 분배를 하는 방식으로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을 주장하게 됐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은 바로 이 유형원이라고 하는 분. 자, 유형원. 자, 신분에 따른 토지 차등 분배 무슨 논이라고 했었죠? 바로 균전론이라고 했었죠. 균전론 기억해 주세요. 이걸 주장했던 분이고 이분이 바로 이제 반개수록이라고 하는 책을 만드셨던 분입니다. 옆에 저 한참 띄어져 있죠? 그 가운데 들어갈 말은 없습니다. 오타예요.
붙여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익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성호 이익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바로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 영업전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토지는 매매하지 말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즉, 토지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두자라고 하는 한전론을 주장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익, 자, 한전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 영업전의 매매, 그 다음에 매 이렇게 넘어가죠? 못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붙여주세요. 매매, 금지, 주장, 그 다음에 성호사설, 그 다음에 과부록이라고 하는 책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정약용 선생의 경우에는 바로 인간이 되겠습니다. 여전론이라고 하는 부분에선 마을 공동 소유의 농장을 공동 경영하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수학은 노동량에 따라서 차등 분배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마을 협동농장 비슷한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중상학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상학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상학파의 경우에는 바로 중상, 즉 상업을 중요시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상공업의 발달 같은 것을 매우 중요시 여겼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농업에만 매달리지 말고 상공업에도 좀 더 이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특히 이분들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청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되면서 청나라가 엄청나게 잘 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서 확인을 했는데, 그들이 보였을 때에 청나라가 이렇게 발달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상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분들의 경우에는 바로 청나라의 문화를 수용해서, 그래서 상공업을 발달시키고 이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나라를 부산나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셨던 분이 바로 이 중상학파 계열 쪽에 해당되는 분들이세요.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는 당시에 이제 서인이 이제 둘로 갈라지죠. 여러분들, 바로 무엇과 무엇으로 갈라지죠? 하나는 노론과 또 하나는 소론으로 갈라지죠. 이때 당시 이 유수원이라고 하는 분은 소론 계열 쪽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이 소론 계열 쪽에 해당되는 분으로서 이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직업적으로 신분을 나온다고 한다면 양반과 농민과 상민과 그 다음에 수공업 이렇게 나눠지게 되잖아요. 수공업자들. 근데 거기에서 가장 높은 존재가 바로 양반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농민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농민이나 상민이나 그 다음에 수공업자나 양반의 입장에서는 차별 둔다고 했지만 사실상 일반 평민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 조선시대 후기로 가게 되면서 양반들이 숫자는 많아지는데 관직의 숫자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양반들 중에서 관직에 임명되지 못하는 양반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바로 관직에 임명되지 않은 그런 양반들, 바로 이런 양반들이 관직을 받기 위한 당시의 유일한 방법은 빽이 있거나 아니면 돈이 많아가지고서 돈 주고서 관직을 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들이 바로 관직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뭐냐면 과거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합격을 해서 통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과거 시험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는 바로 몇몇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미 장가 갔다 오고 한참 지나서 할아버지가 될 때 가서 합격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도 그건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건 그래도 뭐라고 할까, 운 좋은 거예요. 아예 합격을 못하는 경우도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벌이다 보니까는 바로 평생 동안 책만 읽다가 그러다가 돌아가신 양반들도 그렇게 많았대요. 문제는 뭐냐면 책을 읽는 것은 나중에 좋은 데 더 써먹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는 건데, 많은 양반들이 책은 읽기는 읽는데 이 지식을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관직이 아니면 써먹을 데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인 낭비가 너무 심하단 말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바로 선비들은 자기가 책에 있는 것을 자신의 지위를 어느 정도 지키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생각하는 건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농민들이 오히려 이 사회를 먹고 살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때문에 바로 많은 그 농민들이 상당수가 그 자리를 벗어나서 양반이 되고 싶어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실제로 여러분들 농민들이 전부 다 양반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생산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럼 이것 때문에 나라가 전부 다 책만 읽고 농사 일을 하나도 안 하게 되다가 와장창 다 망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수원 선생 같은 경우에 바로 직업적으로 모든 사람들 평등하다고 얘기해야 된다. 양반, 농민보다 뛰어나다,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평등한 그런 권한을 줘가지고서 그거에 따라서 바로 이제 그 신분제를 어느 정도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분이 바로 이 유수원 선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노론 쪽에 해당되는 분이었었는데, 홍대용이라고 하는 분의 경우에는 기술혁신 그리고 문벌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시게 됩니다. 이분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주장하시기도 했었는데요. 즉 기술을 최대한 많이 혁신해가지고서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말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재능과 학식이 있으면 농민이나 장사꾼의 아들이라도 관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뭐 여기 보이는 담원서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데, 즉 일반적인 양반의 자식들만이 아니고 농민들이라든가 장사꾼의 자식들도 바로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관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명백성을 본다고 한다면 유수원 선생의 그 주장하고 일맥상통한 그런 주장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벌제도, 특정 가문들이 권력을 잡고서 계속해서 관직을 독점하는 그런 시스템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 홍대영 선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되게 유명한 분이죠. 허생전과 같은 바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남기셨었던 연암 박지원 선생, 이분의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중국에 베이징으로 이제 사신으로 간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일기로 남은 것이 지금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바로 열하일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열하일기를 통해 가지고서 이 박지원 선생은 중국에 청나라로 가셔가지고 중국이 어떻게 발달을 많이 했었는가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하신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레가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이 수레를 통해서 많은 이동과 그 다음에 많은 물자의 유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중국은 땅덩어리가 좀 평평했거든요. 서쪽 지역의 경우에, 동쪽 지역의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평평하다 보니까 수레가 다니기가 좀 쉬워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거의 국토의 한 70% 정도가 산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레로 유통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 박지원 선생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배를 이용해서, 배를 좀 더, 지금도 그때 당시에도 계속해서 배를 이용해서 세금을 걷거나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지만요, 바로 이 배를 이용해 가지고서 전국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유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상업이 더 발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가지고서 사용이 되고 있었던 이 화폐 유통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됐었어요. 이걸 가지고서 국가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같이 하셨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같은 그런 가문에 해당됐었던 박재관 선생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경제적으로 청나라가 솔직히 말해서 동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어느 정도였냐면 전 세계에 쌓여 있었던 운들이 블랙홀처럼 청나라로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우리나라가 중간에 조금 이익을 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청나라와 교역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질적인 이익을 많이 보는 경우가 정말 많았던 겁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 박재관 선생 같은 경우에는 청과의 교역을 확대하자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여러분 좀 전에 선생님도 얘기했었지만 조선시대 때의 통치 이념이 뭡니까? 바로 성리학이죠. 근데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덕목이 바로 뭐냐면 청렴결백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 다음에 임금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무 청렴하다 보면 그리고 근검하다 보면 절약을 하다 보면 근검 절약 이런 것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느냐, 백성들이 근검 절약을 이분이 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요. 백성들이 근검 절약을 숭상을 해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안 하게 된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냄비가 있다고 치자. 냄비가 있는데 이 냄비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명 이제 사가지고서 이것을 냄비를 계속해서 끓여 먹고 있는데, 근검 절약한다고 이것을 애지중지하다가 일부가 찌그러졌어요. 찌그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피거나 아니면 냄비를 갖다 버리고 새로운 냄비를 사야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찌그러진 냄비 그대로 그냥 계속해서 사용하다가 내 자식에게, 내 그 다음에 자식에게, 그 다음에 자식에게 계속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은 그 집안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근검 절약을 하는 것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가 생기게 되냐면, 그 냄비를 만드는 수공업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냄비 한번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사러 올 줄 알았는데 냄비를 사지 않는 거예요. 왜? 근검 절약해가지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는데. 그러니까 한 번 판매하고 그 사람의 가문에게는 바로 몇십 년 지날 때까지, 혹은 몇백 년 지날 때까지 냄비 하나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이 냄비를 만드는 기술자가 계속해서 살아있을까요? 당연히 중간에 죽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냄비 만드는 기술자의 입장에서 딱 보면은 냄비 한번 판매한 다음에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냄비를 계속해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냄비를 계속해서 만들 필요가 없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차라리 이 냄비를 만드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나쁘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서 내 자식에게 냄비를 만드는 기술을 안 알려주는 겁니다. 안 알려주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나라에서 냄비를 만드는 기술이 사라지겠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라졌던 기술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로 이때 당시에 이 박제가 선생은 청렴한 것을 믿고 여기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자. 마치 우물에서 물을 퍼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우물이 나중에 말라버리는 것처럼,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지, 그래야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면서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을 꿰뚫어 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이 박재가 선생님께서요. 여러분들 그런 점을 같이 기억해 주시고, 이분이 만드셨던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북한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셔가지고서 진짜 이런 식으로 해서 개혁정책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정말 멋지게 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에게 먹힐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이런 분들의 주장을 귀등으로 들은 겁니다. 근데 그럴만도 한 게, 의의는 있어요. 조선후기 사회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것이다. 두 번째, 산업발전을 중요시했던 건 측면이 있었다.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선 내내 동안에 이런 농업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던 이 남인들은 당시에 거의 관직에서 쫓겨나서 소외된 부류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리고 유수원 선생 같은 경우에도 소론도 잠깐 권력을 잡았다가 그랬다가 그대로 권력에서 배제돼 가지고서 등용이 잘 되지 못해요. 가장 여기 있는 분들은 노론입니다. 노론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신들의 주장들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거 아니겠는가? 심지어 이런 분들은 이때 당시에 핵심적인 그런 권력가 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기도 했었어요.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 하필이면 진짜 완전하게 핵심적인 그런 부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고, 그런 사람들의 좀 외곽 쪽에 있는 좀 덜 핵심적인 지위에 있었던 분들이 이분들이 상당수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냐? 바로 이분들의 정책들의 상당수는
대부분 다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도 정말 눈꼽만큼 아주 말단적인 것만 이때 당시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전 세계는 이때 당시에 격동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동아시아 지역은 좀 아니었지만은 서양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그 발전 속도가 올라가게 돼가지고서 나중에 서양의 세력이 동양을 점령하는 서세 동점의 시대가 오게 됐던 것이죠. 제국주의의 시대가 오게 됐던 것이죠. 근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성리학만 읊어대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끄트머리에 나름대로 개혁 정책을 펼쳐나가긴 했었지만 서양도 아니고 바로 이웃에 있었던 서양의 탈을 쓴 이웃의 국가, 동양 국가였던 일본에게 먹히는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기 보다시피 바로 국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적겠습니다. 자, 중상아파 포인트 5페이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별표 하나, 반. 자, 동그라미 1번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개발 밑줄. 동그라미 2번 청, 빈칸에 적겠습니다. 청의 문화와 기술 수용 등을 통한 부국강병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분들 일컬어서 다른 말로는 바로 뭐라고 하느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었죠? 이게 바로 북한학파라고도 불렸던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고 바로 이분들의 주장들을 계승해가지고서 구한말 시기 때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 노력했었던 분들을 일컬어서 다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대화파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 점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나중에 3학년 때 적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면 대표적인 분, 자, 유수원 동그라미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강조했다. 밑줄 우서라고 하는 책 박스 빈칸에 적겠습니다. 홍대용이라고 하는 분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 기술 혁신을 주장했고 동그라미 2번 문벌 제도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박지원 동그라미 1번 수레와 선박을 이용을 많이 하자고 주장을 했었고 동그라미 2번 화폐를 유통하자고 많이 유통을 하자고 주장하게 됩니다. 정확히 가면 이때 당시에 화폐가 사용되긴 했어요. 상평통보. 근데 그것을 좀 더 많이 활성화시키자고 주장하게 됐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동그라미 2번 화폐 유통. 그리고 이분이 만드셨던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열하일기. 이런 책들은 같이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박제가 선생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 청과의 교역을 확대시켰고 동그라미 2번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 소비 증대를 밑줄칩니다. 소비 빈칸에 적겠습니다. 소비 그리고 밑줄치겠습니다. 소비 증대 강조 밑줄자. 그리고 이분이 만드셨던 대표적인 책이 바로 북학의라고 하는 책이었다. 기억을 해주세요. 동그라미 4번에 시작의 의에서 동그라미 1번 조선후기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셨고 근데 동그라미 2번에서는 산업 발전을 통해 바로 새로운 사회를 지향했었다고 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분들은 정권의 핵심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던 것이죠. 때문에 실제 별표 하나 칩니다. 시작의 한계에서는 실제 국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함. 자,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제 탐구를 보면은 1번에 가의에 들어갈 만은 바로 뭐겠습니까? 딱 봤을 때 유영원, 무선아파, 중농아파 그러다 보니까 바로 농업개혁이 중요하다, 토지개혁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는 박제가 중상아파잖아요. 바로 상공업 진흥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와 나와 유사한 그런 학자들을 본다고 한다면 가의 경우에는 중농학파에 해당되는 분들을 이름을 적으면 될 것이고 그렇죠? 유영원, 이익, 정량용 그리고 나의 경우에는 유수원, 홍대영, 박지원, 박재가 이런 분들의 이름을 적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점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면서 프린트와 교과서 나와 있는 지문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잘 읽어주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